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신진 사대부는 결국은 둘로 갈라지고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평가는 고려말 식탁된 사회 경제적 모순을 유학적 이념과 방법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동일한 이상과 신념을 가지고 함께 실천했던 신진 사대부는 왕조 교체라는 사건을 통하여 분열이라는 운명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혁 세력으로 조선 건국에 이바된 사람들은 관료로 두명되어 현실 정치를 정상하였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커다란 방향성은 단체 목적과 맞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이론적 기반인 성리학은 국가의 교합으로 통쾌하게 되려고 나갔으며 국가의 격전이지 않는 체계인 조선 건국정도 이러한 이념을 반영을 하고 있다. 또한 야민 다인공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성리학적인 자치 지향을 갖는 국가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그들은 이후 역사에서 풍부파로 분리되며 살인 세력이 중앙 경계에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100여 년 동안 조선 지배층을 형성하며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것이 이제 조선 왕조를 도왔던 개혁사의 입장을 볼 수 있고요. 불사 이군의 자세를 견지하며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사대부들은 저항하기도 하고 대피하기도 하면서 처절하게 응징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계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나타나였다. 이들은 저리파로 불리며 각자의 기관에서 한국약품을 통해 후각들을 대항하는 일이 있으면서 명령을 유지하시며 살인학파의 형성에 학문적 사상적 투덜에서 작용하였다. 성룡 시기부터 점차 중앙으로 진출하여 승부 레전드가 대립구도를 형성하다가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결국 이념적, 학문적, 정치적인 시계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비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가적인 문화유산은 모두 그들의 사례학문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왕조 교체기에 저항하거나 출사를 포기하고 나타난 저리파와 맥이 닿아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지금은 모든 유교적 문화유산은 사실 조선 중기부터 쭉 사대문을 잘 주도권을 행사했던 건 사대문부터 찾아야 되는데 사대문 그 이후 조선의 개혁파가 아니라 저리파 쪽으로 의 특징을 많이 이제 답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통합의 반대자들이 시대된 그들의 후예가 사대문이죠.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끌어 나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그 이유를 보자면 한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훈구파가 오랫동안 권력을 독식하면서 스스로 대표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갔던 능력을 좀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대학자들이 학문적 성숙과 양적 우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세 번째는 이런 문항의 의지와 선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방 각지에서 올라오는 학자들을 선발하여 중용하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 정사를 펼쳐나가는 일은 그동안 권력을 지켜온 중앙의 흥부 대신 경제라는 재정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명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리파가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런 별개 불사이분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그들의 특징들의 그런 순수성이 사회적으로 각인된다면 어느 시점에서건 반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으로서 그 왕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과 효과를 취할 수 있게 되는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저리파와 맥이 닿는 사례 학자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주도권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저리파로 맥이 닿으면서 그 살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지의 관념이 경세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 갖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고
그런 보수적인 모습을 좀 많이 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비에 대한 어떤 관념이 뭐 절개라든가 의지, 꼿꼿함, 지사적, 신념, 순결, 고집, 청빈, 수양 이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연결되는 측면이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지파의 의리사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리사상하고 관련되어서 좀 평가해 본다면 좀 다른 평가도 좀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라는 것이 좀 분신함과의 그런 관계와도 분신 사이의 의리를 지켜내는 측면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의리라는 측면이 좀 다른 측면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를 지켜내는 수호하는 그런 실천도 또한 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의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의 이중구조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이중구조는 좀 공자의 삶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은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은주 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문왕하고 무왕, 주공 이런 인물과 그 다음에 백기와 숙제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문왕이나 주공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중화, 문명을 수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군을 정벌한 가장 불리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자의 평가는 중화 문명을 수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그런 문화형으로 이제 문항을 추앙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 논어에서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문무뿐만 아니라 주공도 비슷한 입장을 이제 추앙을 합니다. 근데 좀 백기와 숙제, 이제 그 무왕이 은나라 정벌하러 가려고 할 때 끝까지 이제 말렸던 인물이죠. 말렸다가 이제 쫓겨나가서 이제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수양산에서 그 나물만 캐먹다가 굶어 죽은 사람인데, 공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은 똑같이 또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몸을 더럽히지 않은 인물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혁명적 상황에 닥쳤을 때 절개는 충의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반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왕의 행위를 옳다고 봤을 때 무왕의 길을 갖고 나갔었던 백기와 숙제의 행동은 비판해야지 논리적으로 성립하는데, 공자는 글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공존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승인하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가 사실상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이제 관중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중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시던 주군과 정적이었던 인물을 나중에 이제 모시게 되고 그 인물을 중국의 패자로까지 이제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관중에 대한 인식은 논어의 화법을 이렇게 보더라도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또 역시 중국의 질서를 부여하고 평화의 시대로 이끌었다라는 아주, 그리고 또 중원의 문화를 수호해냈다는 그런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의라는 측면이, 의리사상이라는 측면이 군주와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의리관계를 지키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유학적 가치라든가 문화를 수호하려는 그런 실천과도 아주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조선왕조 창업은 그런 국가적인 질서와 문화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재산 살할 수 있는 구조로 이행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립파가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실천은 의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또한 개국에 참여했던 사대부들도 문화를 수호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한 것이고, 또 이런 그들의 실천도 다른 부분에 의리사상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다면은 조선 개국을 주도한 세력이나 고려에 대해서 우리를 지킨 세력이나 모두 우리가 갖는 양대 특징 중에서 하나의 가치를 중점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선비에 대한 관념은 의리와 대의 명분을 중심에서 지금까지 좀 저립화해서 사대부로 이어지는 그 상부에 대한 관념이 좀 의리와 대의 명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회 정치적 개별미를 포함해서 현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지식인으로 좀 확대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경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문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의 사계급의 성립 및 그 전개라든가 또 한국에서의 선비 계급의 형성 등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기쁘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다소 좀 급하게 평평을 달성해가지고 추정현 선생님만큼 이렇게 정자는 어떤 그 어투르기에 자성이 않던 점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되었습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면 오늘 안 돼요.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 논문의 제목, 목표 및 전개에 대하여. 본 논문은 연말선초 지식인들의 시대인식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본 선비상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목에 의하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선비상 중에서 연말선초 지식인의 시대인식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본 선비상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목차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론에서는 본고의 목적은 선비관념은 조선 중기 이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살인 세력의 사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여 그들의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지칭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여 우리가 현재 지칭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파악해보는 것에 최종적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결론에서는 본 논문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비에 대한 관념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역사적, 사상적,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여 보는 것이었다라고 하여 서론에서의 목적에 그것의 사상적,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여 보는 것이라는 목적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듯 논문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비의 개념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내용을 전개하다가 중간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데, 이는 개념 규정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하는 사실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연원을 이제 쭉 짚는 이 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들을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원자는 주초에 사들이 국가로부터 자신의 공기를 수여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춘식에 의하면 산은 보물이 없었고 식전은 소유했다고 하며 정백찬에 의하면 천자 제후로부터 사까지 모두 영구였다고 하여 설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조심스러운 판단이 요구된다. 3. 문자는 유가족 수당을 갖춘 사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과거 제도의 시행이었다라고 하면서도 송대 사계층이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춘식에 의하면 한대의 평민층에서 산업공상의 위계 질서가 확립되고 양안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학식과 지식을 구비하였던 이들 사계층에서 시험과 추천을 통하여 충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과거 제도로 인하여 사계층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는 논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논자는 고려 전기 사회에서는 전식과 체제에 의하여 관료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아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로 삼았다. 백성들도 자기 소유의 민전을 확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조세를 납부하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전식과에 의하여 관료가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이 수조권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거둘 숫자인데 받을 숫자로 돼가지고 수조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며 백성이 받은 건 역시 경작권 내지는 점유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수조권과 경작권 및 소유권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약간 좀 보완 설명하자면은 사실 이 고대 이때 중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동양 사회는 막비왕토 사상에 의해서 모두가 다 왕의 토지라는 관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서서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이 고려 시대나 또 이 조선 시대에 이제 이런 수조권 내지 점유권과 소유권이 막 혼합돼 가면서 이게 이 소유권으로 이제 확립돼가는 그런 경제적 이행 절차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전식과나 과전법이라는 것이 이 관료들에게 소유권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수조권, 특정한 땅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배부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5. 논자는 고려말 선진 4대부들을 한국에서 최초로 승비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신라의 높은 계층이나 고려 중기의 유가들은 성기를 할 수 없는가? 6번은 제가 초안을 받을 때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바뀐 것인데 제가 초안을 딱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7. 논자는 무왕의 행위를 옳다고 봤을 때 무왕의 길을 반대하고 막았었던 백의와 숙제의 행동을 비판해야 논리적으로 성립하지만 공자는 그들에 대해서도 칭찬한다. 즉 공존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승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자가 백의 숙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공존하지만